네, 더 로이어 18번째 시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법이 궁금한 분들, 법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법률 정보들 가득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사건 열어볼게요. 분양받은 아파트를 두고 부부간에 분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분양된 아파트 시세 절반은 받아야겠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위자료나 준비하라고 해라. 그 아파트 내 청약 통장으로 넣었고 잔금도 내가 냈는데 뭔 소리 하노?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뭐? 위자료? 그거 알아서 청구해라 그래. 기필코 받아낸다. 자기야. 로이 아파트 분양 일정 떴단다. 로이 아파트? 자기 청약 통장 있다면서. 있지. 한 10년 정도 되긴 됐지. 요즘에 청약 아니면 내 집 마련하기 어렵다. 그 아파트는 분양가 2억 7천인데 분양가도 그렇게 안 세고 무엇보다 집 구조가 그렇게 잘 빠졌단다. 그리고 주위에 재개발 돼가지고 아파트 값도 분명히 오른단다. 진짜? 한번 더 볼까? 당연하지. 넣는다고 돈 내는 것도 아닌데. 믿자야 본전이잖아. 알았다. 그 일정 언제고? 내일 1순인데 인터넷으로 신청되니까 출근하자마자 바로 해. 알았다. 나 신청할게. 당첨이 꼭 돼야 될 텐데. 됐다. 제발 좀 걸리자 좀. 자기야 어떻게 됐어? 어? 떨어졌나요? 왜 떨어졌나? 사실은 당첨됐지롱. 진짜? 봐봐봐. 우리도 몇 년만 있으면 새 아파트 이사 간다. 거봐라 내가 넣자고 했잖아.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아이고 그래 우리 복덩이 일로 와. 아유, 부럽네요. 정말 기분 좋죠. 우리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시세가 2배나 올랐고 저희에게 예쁜 새 식구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행복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엄마, 오늘 예지 접종일이니까 까먹지 말고 병원 데리고 가요. 알겠다. 걱정하지 말고 일해라. 참, 오서방한테 갔다가 올 거가. 며칠째 야근했다니까 반찬도 좀 챙겨주고 원룸 청소도 좀 해주고 해야지. 오서방 보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지. 차 타고 출근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우리 아파트 잔금 내고 하려면 더 벌어야지. 야근도 잦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낫다. 아휴, 그래도 부부가 같이 살아야지. 주말에 오잖아. 걱정하지 마시고 끊어요. 저 사람 예지 아빠인데 옆에 저 여자는 누구? 설마. 아, 불안한데요. 보통 사연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자기야 오늘 저녁에 뭐 먹을래? 난 저번에 자기가 끓여준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오케이. 내가 우리 자기 위해서 저녁에 맛있게 만들어줄게. 자기 최고. 여보. 온다는 소리 없었잖아. 야 오상진, 니 이러려고 누구 했나? 그게 아니고 오해다 오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 꼬리친 거다. 이 다 오해다. 아, 못났네요. 믿을 수 없는 남편의 불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한 번은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유, 이 사람은 일을 끝냈으면 컴퓨터를 끄고 자야지. 매일 로그아웃도 안 하고. 뭐고? 사랑하는 자기에게? 아, 역시 당신 지금 잠이 오나? 아유 지금 몇 시고 와 그러노? 아직 그 여자 정리 안 했나? 아유 무슨 소리고? 내가 모를 줄 알았나? 그 여자랑 주고받은 메일 다 봤다. 이래도 딴소리 할 거가. 그래 뭐 봤으면 어쩔 수 없네. 내 솔직하게 말할게. 나도 이제 니랑 사는 거 지겹다. 뭐? 지금 누가 잘못했는데? 아 그럼 뭐 이혼하든가. 와, 너무 적반하장인데요. 아니 왜 부셨는데? 이혼할 때 하더라도 확실히 할 건 해야지. 뭘? 분양받은 아파트 그리고 니랑 그 여자한테 위자료 제대로 받을 거다. 아파트? 아이 그거를 왜 내가 니랑 나눠야 되는데? 어? 내 청약 통장으로 했고 별거 중에도 내가 다 잔금 냈는데. 뭐? 야, 니네 아니었으면 거기 청약이라도 했겠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니 혼자 낸 거 아니잖아. 그 소유권 이전까지 다 끝냈고 니랑 아무 상관없는 내 아파트니까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뭐 위자료? 그래 어디 한번 청구 해봐라 그래. 기필코 내가 받아낸다. 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위자료 정말 꼭 받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 와, 너무 당당한데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우리 박민정 씨 재산 분할도 받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도록 일단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뢰인 박민정 씨와 오상진 씨는 결혼 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됩니다. 내 집 마련을 했다며 행복해하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중도금과 아파트 발코니 확장 대금 등을 납입합니다. 그런데 남편 오상진 씨의 외도로 인해서 별거를 하게 되고 남편 오상진 씨는 별거를 하는 동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잔금을 치르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네. 이후 의뢰인 박민정 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남편은 분양받은 아파트 나눠줄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남편의 주장은 별거 하기 이전에 납부했던 아파트 분양 대금만 분할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박진수 변호사님이 좀 맡아주시죠. 네, 제가 의뢰인 박민정 씨의 그 억울한 사연을 조금이나마 속이 후련해지도록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부부의 이혼은 이제 결정이 된 사항이고 재산 분할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면서 너무 궁금했던 게 청약이 된 이 아파트 이것도 분할이 가능합니까? 너무 궁금해요. 네, 당연합니다. 아, 그래요? 네, 결혼 후 청약하여서 당첨된 아파트는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 시의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네. 네, 드라마를 보니까 아파트 자체를 분할 대상으로 보느냐 네. 아니면 납부했던 매수 대금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느냐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남편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등기하고 네.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아파트는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 원피고의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터잡은 것입니다. 네. 와이프는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등 재산의 유지 및 형성의 역할을 하였고요. 처가 별다른 직업 없이 가사에 전념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관계 중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분할 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분할 대상의 재산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했던 분양대금이 아니라 네. 사실심 변론 종결일 이전에 이미 취득했던 이 사건 아파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사건 아파트는 애초 별거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부부 공동 자금으로 매수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 대금은 2억 7,500만 원이었고 예. 그 현재 시세는 5억 5천이 돼서 2배 오. 이상 상승한 오. 그런 상황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이게 재산 분할을 할 때는 분양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시세 5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 아파트는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여 분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심 변론 종결이라는 게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재판이 네. 끝나건지 아니면은 이게 뭐 변론 기일이라는 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거든요. 재판을 3심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네, 그건 압니다. 네. 사실심은 1심과 2심을 말하고요. 대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을 3심이라고 해서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변론 종결일이란 그동안 다툼을 하던 변론을 끝내고 그 다음 선고 기일을 잡기 바로 직전 기일을 변론 종결일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사실심 변론 종결 기일이라고 하면 1심이나 2심의 그 선고기일 직전에 변론 종결 기일을 말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현재 시세가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박민정 씨에게는 조금의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 자, 이 사연만 봐도 저희가 재산 분할을 산정을 할 때 기준 시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법적으로 정해진 시점이 있는 거죠. 이혼 재판을 하기 전에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되는 날짜가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 별거를 하기 시작한 날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날짜를 혼인관계 파탄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혼인관계 파탄일과 사실심 변론 종결일 그 사이에 재산 변동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보통 그 사이에 재산을 뭐 빼돌리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실제 별거에 들어가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든지 보험을 해지해서 현금화해둔다든지 네. 아니면 부동산을 팔아서 그것도 현금화해서 뭐 좀 따로 챙겨놓는다든지 그와 같은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작업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법원은 원칙대로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 좀 없어지는 재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사실심 변론 종결일과 혼인관계 파탄일 사이에 있게 되는 재산 변동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결국 빼돌려서 없어진 재산이 있을 경우 재판 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을 분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된 재산이 있는지도 잘 알아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네. 보통 변호사들이 재산 조회를 해서 예, 예. 일정 기간 동안에 없어지게 된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을 추적해서 네. 실제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네. 그렇겠네요. 자, 그럼 재산 분할은 그렇게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위자료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 위자료는 못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데 네.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내연녀와 살짝 이렇게 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왜 그런가요? 지금 보면 남편의 내연녀의 주장이 예. 유부남인 줄 몰랐다. 이혼남인 줄 알았고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한 그런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부남인 줄을 몰랐다고 증명을 하면 위자료를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뭐 남편도 자기가 유부남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며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이래서 두 분이 아마 짜지 않았을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게 이거 좀 그 냄새가 나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편과 상간녀는 위자료를 못 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 박진수 변호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게 네. 궁금합니다. 네, 원고는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그
불륜 관계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상간남 상간녀가 본인은 배우자가 있다라는 걸 모르고 만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내연녀가 지금 누가 봐도 짜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대로 위자료 못 받고 이혼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원고인 박민정은 상간녀가 배우자와 혼인 관계에 있었음을 알면서도 바람을 피웠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네. 네. 아까 그 이메일을 봤을 때 그 이메일을 좀 사진이라도 찍어 두었더라면 캡처를 해두었더라면 상간녀가 남편과 계속해서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이미 한 번 들켰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증거를 남기지 않았던 것이 박민정 씨의 실수였던 것이죠. 아. 하지만 또 박민정 씨는 상간녀가 쓰던 인터넷 아이디를 기억을 해두었다가 네. 그 인터넷 아이디로 올린 것들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또 마침 상간녀는 불륜남 불륜녀들이 고민을 상담을 하는 사이트에서 내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는데 지금 모른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내용의 상담을 올린 글을 캡처를 하게 됩니다. 오. 그래서 이와 같은 상간녀의 그런 알면서 우리 남편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지금 매회 저희들이 겪는 일이지만 예. 증거 수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등에 있어서 상간녀가 배우자 있음을 알았다라는 그런 주관적인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경우 내가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 내 와이프가 바람을 피는 것 같다라는 낌새가 있으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시고 그것을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서 꼭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또 완벽한 분류는 없다고 네. 흔적은 어디에든 남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낍니다. 뭐 그리고 한 번은 절대 용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요. 한 번도 용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일단은 증거를 수집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박민정 씨를 위해서 어떤 해결책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박민정 씨와 같이 그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같이 함께 세트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 박민정 씨는 완벽하고 통쾌한 승소가 예상이 됩니다. 오. 네, 재산 분할도 받을 것이고요. 위자료 청구도 잘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만 먼저 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소송의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3년, 재산 분할의 경우는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마냥 기다려줄 것이 아니라 기왕 이혼하시기로 하셨다라면 받아낼 것은 꼭 받아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준영아, 밖에 나왔을 때 항상 엄마 손. 엄마 손. 그렇지. 손 잡아야 하는 거야. 손 잡아야 돼. 옳지 그래. 준영아, 저기에 이모 가게 있지? 네. 이모 가게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네. 그럼 엄마 손 잡자. 저기 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마트에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 거기요. 저쪽으로 가셔가지고 저쪽이요? 이렇게 한 바퀴 도시면 될 것 같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눈을 떼면 안 되는데 혼자 있게 됐네요. 왜 안 와? 학원에 가려는 모양이네요. 무서워.
혹시 이 아이 못 보셨어요? 준영아, 준영아. 예쁘다. 친해지고 싶은데. 엄마, 나 학원 가는데 아니 이상한 사람이 자꾸 쳐다본다니까? 날 아저씨 누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얼른 가요. 언제야? 가요. 무슨 일이야? 언제야? 아니, 그 이상한 사람이 우리 애를 추행했다고요. 어머니,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 제가 진정하게 생겼어요. 일단 조사를 해봐야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가라앉히십시오. 저 은지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볼래? 그 아저씨가 너무 무서웠어. 많이 무서웠어? 힘들겠지만 그 아저씨가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2차 피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팔 부위를 만졌다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무서웠다는 거고요. 네. 그래, 잘 알았어. 박준영 씨, 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한번 해볼래요? 준영이가 엘리베이터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리고 뒤따라갔어요. 여자애가 뭘 하고 있었어? 전화했어요, 전화. 엄마한테. 그리고 그리고 팔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지? 울었어요. 혹시 팔을 만졌을 때 주물럭거렸니? 잘 모르겠어요. 여자아이가 울어서 바로 놓았어요. 형사님, 저희 애는 억울해요. 5살 지능밖에 안 되는 애예요. 추행이 뭔지도 모른다고요. 어머니, 일단 법적 판단을 기다려 보시죠. 아니, 우리 애가 장애가 있다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서 사건을 해결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데 일단 사건 정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네. 바로 사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적 장애가 있는 박준형 씨는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학원에 가던 당시 초등학생인 정은지 양과 마주칩니다. 5세 정도의 정신 연령을 갖고 있는 박준형 씨와 눈이 마주치자 정은지 양은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비상구 계단으로 피했는데 친구가 되고 싶었던 박준형 씨는 은지 양을 따라가서 팔을 붙잡았습니다. 네. 당시 통화 중이었던 은지 양은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엄마가 박준형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눈여겨봐야 할 그럴 상황입니다. 네. 자, 은지 양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박준영 씨가 다소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신 나유신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은지 양이나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이제 많이 놀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우리의 형사 사건을 접근할 때는 항상 그 피해자와 또 가해자 이 양 당사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우선 이제 박준영 씨는 또래의 비장애인들과는 다르게 이 네. 지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강제추행 사건처럼 이렇게 접근한다면 또 준영 씨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데 특히 이 행위자가 이 지적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팔을 잡았다 놓은 상황이 쟁점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이 추행한 사람의 행위 태양, 그 고의, 그리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추행당한 신체 부위와 성적 수치심이나 그때 느꼈을 심경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이 준영 씨가 팔을 잡았다가 놓은 행위,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사건을 보면요. 피해자인 은지 양은 이 손목과 팔꿈치 사이를 3회 정도 잡았다 놓았다 그랬고 가해자로 지목된 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밑부분을 한번 잡았다가 놓았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 양측 진술이 지금 다른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잡은 횟수가 몇 번이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애초에 잡은 행위 그 자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네. 이때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이 준영 씨가 5세 전후의 정신 연령을 가진 발달 장애인이라는 점입니다. 이때 우리 나이로 5살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만 연령으로 하면 좀 더 어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비장애인이라 하더라도 5살 정도면 이제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에 갓 등원할 정도의 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어린이에게 어떤 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해 능력이라든가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의 어떤 법적 결과를 예견할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발달 장애인 이 기관에서 그 전문 상담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에 의하면 이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 친밀감의 표현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보니까 계단을 따라갈 때도 혼잣말로 친해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고의나 강제로 추행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도는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무장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으셨는데 이 친해지고 싶다라고 말했던 것이 이 정서적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행위의 그런 단서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또 고려해야 할 점은 이 사건의 발생 장소가 1층 엘리베이터 바로 옆, 그러니까 이 출입구 바로 옆쪽 계단이라는 점입니다. 네. 1층 출입구 옆이면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개방된 장소잖아요.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예. 이게 다소 개방된 장소이고 여기는 누구나 쉽게 오가는 그런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성적 욕구를 채우려 한다거나 추행의 의도를 갖고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많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발색 시각도 중요한데 은지 양이 학원을 가려는 그 시간이 조사를 해보니까 오후 3시경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이때는 사람의 통행이 조금 빈번하고 특히 이 주위 환경이 좀 밝은 시간인데다가 이 아까 장소가 공개된 엘리베이터 바로 옆이고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학원 등이 있는 상가 건물인 점 이런 걸 고려하면 이 사건이 있기 직전이나 직후에도 일반 대중이 많이 오가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과연 행위 당시에 준영 씨가 추행의 고의를 갖고서 그 행위에 나아갔느냐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박준영 씨는 지적 장애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이 박준영 씨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분들이 어떤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게 지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진술 자체도 힘들 뿐더러 진술을 하면서 왜곡된 진술을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제가 이 장애인 분들을 변호를 하거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면 예. 가장 안타까운 게 바로 이 의사소통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분들이 어떤 진술 자체를 왜곡해서 하려고 하는 고의가 있다기보다는 그 진술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왜곡되게 해석될 위험이 조금 높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이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통은 정상인, 일반인이라는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장애인 분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준영 씨와 유사한 사건에서도 이 동일한 사람이 한 번은 유죄로 또 한 번은 무죄로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확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수사 과정이나 법적 진술을 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차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강제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이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 방식의 차이로 그 올 수 있는 오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결국 전문기관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조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이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만일 발달 장애인이 가해자인 경우라면 그 지역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을 좀 판결을 내릴 때도 장애 여부가 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의 성범죄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단지 지능이나 정신 연령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달 장애인의 행위가 추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이 정신의학과 전문의나 발달 장애인 전문 기관의 감정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그럼 일반적인 성추행과 관련된 건데 법적 처벌이 수위가 어느 정도 되죠? 네, 이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그 수위가 상황별로 좀 다릅니다. 우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네. 그런데 만일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예. 그리고 피해자가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불문하고 가해자가 흉기를 가지고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강제추행을 했다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또는 친족 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등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강력히 처벌됩니다. 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성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대체로 몇 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이렇게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유기징역이라고 하면 그 기간이 최장 30년까지이고 가중처벌될 때에는 50년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 준형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 사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준형 씨 사건의 경우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비장애인들이 저지른 경우와 같이 취급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네. 근데 이제 유죄라고 한다라고 하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피해 은지 양이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네.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발달 장애의 특성을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사건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이것이 어떤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하거나 또는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은지 양이 경찰에서 진술할 때도 보면 이것이 이제 무서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무서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미묘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포심을 느낀 행위에 대해서까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는 조금 무리이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준영 씨의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고 다만 이제 이럴 경우에 항상 안타까운 것은 또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죠. 네, 피해자의 가족분들은 조금 억울해지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내가 이거를 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이건 없을까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무죄가 선고된다라고 해서 모든 민사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형사에서 유죄의 범위보다는 훨씬 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에 의한 책임도 질 수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준영 씨 그 자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네. 그 부모님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떤 자녀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박준영 씨에게 어떤 해결책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준영 씨는 그 신체는 성인이지만 그냥 어린 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 어린 자녀를 대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님께서 그리고 또 주변 분들께서 평소에 준영 씨를 잘 챙기고 보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장애 정도와 의사표현 능력, 그리고 은지 양의 팔을 잡게 된 경위와 방법, 그리고 팔을 잡고 있었던 그 지속된 시간, 그 팔을 잡기 전후의 행동, 이런 것들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관계기관의 조력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가 없고 준영 씨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신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이니까 가족분들께서는 너무 염려 마시고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어 마지막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명의로 된 주식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황당한 사건을 겪은 의뢰인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디로 취직해야 되노? 보자. 여보세요? 예. 예, 제가 강동호 맞는데요. 예? 증여세요? 이번에 내가 업체를 하나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세금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말이야. 자네 이름으로 그 주식 명의 신탁을 좀 할까 하는데. 형님 말씀이라면 해야죠. 고맙네. 아, 그리고 자네 우리 회사에 이사로 오는 게 어떻겠나? 내 월급도 넉넉하게 챙겨주겠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이리 와서 좀 앉게. 이 사람 이름으로 명의 신탁을 좀 할까 하는데 얼마나? 한 3,000주 정도. 괜찮겠나? 명의신탁 계약서 작성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알아서 처리해주게. 아, 그리고 우리 박 이사님 방도 잘 좀 안내해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의신탁 계약서입니다. 그래. 별 문제는 없겠지? 그럼요. 그나저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내가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 잠을 못 잤어. 약은 챙겨 드셨습니까? 약은 무슨 괜찮아. 약도 챙겨 드시고 건강도 잘 챙기십시오. 그래, 고맙네. 가슴도 답답한 게 이따 병원에 가보면 가봐야겠네. 이제 이 사랑도 끝이구나. 그래, 고생했다, 강도. 다시 잘해보자. 자네 무슨 일인가?
이사님께 결제 받을 게 있어서요. 아, 그래. 여자들은 다 이너플로라. 질과 장 관리는 빠를수록 꾸준할수록 이너플로라일수록 좋습니다. 아직 이너플로라 안 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질건강 유산균 뉴오리진 이너플로라. 오래 사랑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인사돌 불편했던 잇몸이 편안해지잖아요. 꾸준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써보면 편안해집니다.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플러스. 이사님께 결제 받을 게 있어서요. 아, 그래. 이사님!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다녀왔습니다. 그래. 박 의사 장면은 잘 치렀고. 네, 사장님. 아하, 참 아까운 친구가 갔어. 얼마 전부터 안색이 안 좋아 보이셨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그렇게 가실 줄이야. 우리 나이가 그런 나이네. 그런데 사장님, 박 이사님 이름으로 명의 신탁한 주식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한 5,000주 정도 되나? 네. 근데 그걸 박 이사님 자녀들이 알게 되면 주식 반환 청구를 할 거거든요. 주식 반환 청구? 주식 명의가 박 이사님이니까 당연히 알겠죠. 무슨 방법이 없겠나? 장례식장에서 보니까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박 이사님 도장은 준비했고, 자, 주식양도 계약서 날짜는 돌아가시기 전날로 해서 됐다. 계약서 하나 보낼 테니까 법인세 서류 제출할 때 주식 변동사항 명세서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해 주세요. 네네. 그 건설사? 그만둔 지가 언젠데. 그래. 조만간 술 한잔 하자. 이 어디로 취직을 해야 되노? 여보세요? 예, 제가 강동호 됩니다. 예? 증여세요? 강서진님 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돼 있으십니다. 강서진 대표... 저는 그분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요. 명의수탁자라 증여세 5억 원이 부과되고 집도 압류되니까 빨리 납부하시고 지체하면 가산세도 계속 부과됩니다. 이 대체 무슨 일이고? 나도 모르게 사장님 주식이 왜 내 앞으로 돼 있노? 자, 정말 강동호 씨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 먼저 사건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이 좀 길고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꼼꼼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원 씨는 강서진 씨 회사의 총무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강서진이 회사를 인수하여 박용진을 이사로 들이고 본인 주식의 명의 신탁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를 수락한 박용진 씨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죠. 장례 후에 총무 책임자 이승원 씨는 강서진 씨의 묵인 아래 박용진 씨의 상속인들이 주식 반환 청구할 것을 대비하게 됩니다. 박용진 씨가 사망 전에 작성한 것처럼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해서 명의 수탁자로 회사를 퇴사한 강동호 씨를 지정합니다. 네. 하지만 강동호 씨와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 위조된 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알고
강서진 씨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강동호 씨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고 강동호 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심지어 그의 집에 압류도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강동호 씨는 어이가 없는 상황에서 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과연 강동호 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상황도 꽤 이제 복잡을 한데요. 네. 자, 이 사건은 로이어의 깔끔한 설명남이 계시죠. 종합 법률 전문가 박병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세요. 네, 강동호 씨가 너무 억울한 상황에 처했네요. 자신도 모르게 5억이라는 세금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압류까지 되다니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제가 복잡하고 억울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게 하루아침에 증여세를 내라고 통보를 받은 강동호 씨,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먼저 왜 강동호 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는지 원인부터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증여이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이때 가세관청은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 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명의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세관청은 명의자인 강동호 씨에게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이고 이러한 가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점은 강동호 씨가 입증해야 합니다. 야, 이게 정말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일반인인 강동호 씨가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자신이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를 또 입증을 하고 싸워야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야, 이 관청과의 분쟁에서 과연 강동호 씨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예, 행정소송 특히 조세 관련 분쟁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세관청을 상대로 불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가세된 금액이 5억이나 되고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집에 압류까지 당하는 억울한 가세 처분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되겠죠. 이 사건처럼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번 꼼꼼하게 알아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불복 절차,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사전적 권리 구제 절차로 가세 전 적부 심사가 있고요. 사후적 권리 구제 제도로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행정 소송이 있습니다. 이때 행정 소송은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와 같은 전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 말도 어렵고 과정도 어려워서 이게 사실은 일반인이 해결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이 좀 특히 알아야 될 부분이 어떤 겁니까? 네,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러한 불복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무한정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불복 청구 기한이라고 하는데요. 야, 이제 이게 불복 청구 기한, 이 말이 이제 기한이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사전적 권리 구제 절차인 가세 전 적부 심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되고요. 다른 청구들은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러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사건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 사건에서는 주식 명의 신탁이 이제 반복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우선에 주식 명의 신탁, 이게 어떤 건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주식 명의 신탁이란 소유 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실소유자 명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명의 신탁은 편법 증여 등 탈세, 조세 회피, 주가 조작 등 불법 거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야, 이걸 지금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 내 이름으로 된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는다는 건데 이거 불법 아닙니까? 불법. 네, 그렇진 않습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과 달리 주식 명의 신탁 자체는 유효하나 명의 신탁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 사건처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실소유자가
조세 비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징역이제 규정을 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드라마를 보면요. 이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강동호 씨인 것 같아요. 실소유자인 사장 강서진 씨와 전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주식을 명의신탁을 받은 건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 사건에서는 강동호 씨로부터 전혀 동의를 받지 않고 이승원 씨가 서류를 위조해서 신고하는 바람에 증여이제가 된 경우라서 무효인 명의신탁이라고 보입니다. 예. 다만 합의가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점을 강동호 씨가 적극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죠. 강동호 씨가 어떻게 그럼 입증을 하면 됩니까? 예, 5억이라는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집까지 압류된 상황이므로 예. 변호사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복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복 절차에는 각 단계별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야, 이게 지금 합의도 안 된 상황인데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거잖아요. 요거는 처벌이 되겠죠. 예, 당연히 그렇죠. 승원 씨의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고 이 정도 사안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사건에서 보면은 사망한 박용진 씨의 자녀들이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할까봐 서류를 위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명의 신탁된 경우에도 소송을 하면 주식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명의 신탁된 주식 재산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신탁자 재산이지만 이런 내부적인 문제라서 외부의 제3자가 볼 때 명의 신탁된 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박용진 씨가 사망 당시 그대로 명의 신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주식은 상속 재산이 돼서 용진 씨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고요. 신탁자인 강서진 씨는 다시 그 주식이 명의 신탁된 주식임을 주장, 입증해서 찾아오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승원 씨와 합의해서 박용진 씨가 사망하기 이전으로 주식이 양도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근데 이게 사실 사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명의신탁을 하는 상황이 사실 좀 낯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요. 근데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모르지만 이런 사건들이 좀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까? 실제로 조세 피목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합니다. 명의신탁은 대부분 수탁자와 신탁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처럼 명의수탁자가 사망하거나 가세관청으로부터 가세 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의신탁 재산이 맞는지에 대해서 첨예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강동호 씨에게 해결책 제시해 주시죠. 먼저 강동호 씨는 회사의 총무 담당이었던 승원 씨가 동호 씨 명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세무사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 고소를 해서 본인이 결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호 씨가 강서진 대표를 상대로 주식 양수도 계약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해서 두 사람 사이에 실제 주식 양수도 계약이 없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법적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자료를 가세관청을 상대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해서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인정받아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아야 합니다. 네, 오늘 참 특히 복잡하고 어려웠던 사건들이었는데 한번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서도요, 더 로이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친구 추가하시고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명쾌한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